자, 한 이제 여성 환자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은 가죠, 이런 사례가. 한 여성 환자의 에피소드를 세 가지로 다르게 구조화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 환자는 아버지하고의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마치 포주와 창녀 같다고 이제 자식이 느낀 거죠. 딸이. 아버지는 포주고 엄마는 창녀다. 그 이미지로 얘기서 말하면 이제 소위 그 시행이죠. 시들이 정도 되겠죠. 이제 그 표기. 그렇죠. 응? 아마 실제 느낌이잖아. 이거는 실제 느낌. 실제 그 꿈과 같은 언어로, 이미지로, 꿈의 언어로, 신화적인 언어로 표시를 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진실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제 적대감을 포장해서 연상을 통해 회귀 중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상의 다양한 차원 중 하나를 분석가가 선택해서 해석하면 틀렸다고 함으로써 이제 환자는 분석가의 감정을 이제 촉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분석가가 이제 상담가가 섣불리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보통 대부분 여기서 걸려 넘어져. 이게 이제 소위 그 함정이거든요. 내담자가 던지는 함정이에요. 아버지와 엄마 관계가 포주와 창녀 같다고 말하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잃어버린다든가. 아버지가 굉장히 와일드하거나, 아니면 엄마는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아버지의 그 성적인 요구에 피성적으로 응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뭐 아버지가 돈만 주면 뭐 잠자리 응한다든가 봉급 안 갖다 주면 잠자리를 거부한다든가 뭐 이런 어찌 보면은 이제 포주와 창녀 관계를 실제적인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계속 그 아버지와 엄마 사이를 안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감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요즘 내가 그 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오히려 공감을 더 못하게 됐어요. 어제 어떤 이제 지난주인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뭐 좀 물어보러 갔었는데 그분이 내가 있는 대학에 이제 그 대학원에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니까 잘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봐라. 누가 우리 학교 대학원 온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소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지? 생각 요즘에 내가 버리장머리 하나 생겼어요. 그냥 듣는 거야, 그냥. 안 다치려고.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그러니까 멍하니 듣는데 요즘 익숙해져 있지? 얼른 막 가서 막 일이 안 되더라고요. 묘한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를 얘기할 때 막 해서 분석가가 해석을 하고 상담가가 털을 달면 성질을 내는 거죠. 그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환자는 분석가의 화를 내게 만드는 거죠. 야, 뭐 너 별거 아니네? 너 뭐 그래가지고 나를 상담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돋구는 거죠. 어린애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요. 학생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클라인 방식의 직관적 구조화를 사례에 적용해 보면 환자가 분석가의 정신분석 능력에 공격을 가한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원래 이것이 진실하다면 씨들이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하고의 엄마의 관계를 포주와 창녀 관계를 진실하게 얘기하면 씨들이에요. 그런데 분석가의 화를 네가 이 해석을 잘 하나 못하나 보자. 똑똑한 환자는 그렇죠. 그런 의도를 담고 얘기했으면은 C3가 아니죠. 뭐죠? A6가 되버려요. 객관성도 없고 정확성도 없고 다시 말하면은 베타 상태잖아요. A행 아직 감각적인 경험에 머무르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엄마의 정서하고 합일이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정서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경험한 것을 툭 내던져버린 데다가 거기서 이 상담자는 어떻게 이걸 반응하나 보자 하고 이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한 거라면은 마치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짜증날 때 똥을 질질질 깔기면서 여기저기 깔기면서 엄마한테 화풀이 하듯이 그래서 이제 행동화로 나타났다 이것이. 그래서 A6다.
그래서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연상이고 이는 따라서 좌표의 A6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얘기는 지금 B5는 C3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C3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 감정이 진실하게 표현되고 자기가 진실한 감정을 그대로 묘사했다면 묘사적 감정이거든요. C행이거든요. C행이고 주목할 만한 내용은 기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C3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 편견이 없고 의도가 없을 때. 그런데 이제 분석가를 화나게 하고 뭔가 그 방어적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C가 아니고 혼란 상태에서 객관성을 지는 혼란 상태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A행이 되고 행동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좌표의 A6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서 보시면은, 한 12줄 내려가면 경험에서 배우기, learning from experience와 정신분석의 요소들은 아직 우리 번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분석의 요소들에서 설명한 내용에 이제 기초가 된 게 요 위의 내용이 이제 어떤 초상과 자각을 분석과 해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견고한 이론 체계가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 두 책에 이어서 변형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보통 상담가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해주거나 없애주거나 완화시켜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담가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통이 완화되고 스스로 하는 과정을 상담자는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을 겪을 담아낼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통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좌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통을 겪을 능력이 없는 환자는 고통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안 겪을 고통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냐 이거죠. 왜 굳이 내가 겪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대신에 무언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채워지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이거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아 지금 내 남편이 애 먹이는데 저런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하냐 이거야. 그럼 딴 남자 만나면 그 고통 없을까? 아 박종수 같은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은 결코 생각하지 않겠지만 내가 얼마나 까다롭고 피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박종수 교수님은 얼마나 집에서 잘할까.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루만 살아봐. 그래서 무언가 없다는 것은 무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각과 여러모로 유사한 특성을 갖습니다. 있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없다고 느끼는 것도 환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뭔가 없다고 경험하게 되는 대상을 저는 환각 대신에 베타 요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즉 결핍된 요소가 베타 요소라는 거예요. 결핍된 요소가. 내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거죠. 엄마의 젖가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엄마의 젖가슴과 내가 정서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정서적인 관계인데 정서적인 관계가 단절된 엄마의 젖은 베타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제거해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방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소설을 좌표의 C행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엄마 아빠의 관계는 뭡니까? 이렇게 만약에 상담사가 물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참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포조와 참녀 같은 느낌이 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참 진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C행에 해당이 되고, 그건 C3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환자 A는 참을성이 없는 환자라고 만약에 보는 거고, 환자 B는 참을성이 있는 환자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비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환자 A는 베타 요소나 기이한 대상들을 통해서 고통을 처리해버려요. 베타 요소로 처리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린 거고 감각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적인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방출해버려요. 방출.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 아무 필요 없는 이상한 거고 기이한 것들로 간주해 버린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제 B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기어이 놓지 않고 이제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붙들지 말고 저 같은 사람들은 붙들 가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붙들어 봤자 돈도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의 감정을 처리해주고 함께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또 감정이 빠질 사람을 붙들면 안 돼. 감정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그 감정 안에서. 근데 대부분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빠져 죽거나 계속 출렁거리거든요. 흔들려. 그래서 이제 B는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연합에 이름을 붙이고, 즉 추상화 작업, 그렇죠? 상징화 작업. 지난번에 내가 그 추상화와 모델 얘기를 해서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추상화하고 모델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어디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것이 먼저고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상화가 먼저 오면 정리가 편해요. 추상화된 것을 모델화시키고 모델화시킨 걸 상징화시키는 이렇게 가는 게 편한 뿐이지 추상화와 모델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추상화 자체가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개념을 추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모델이에요. 근데 추상적이다 그럴 때는 아직 모델이 형성되기 이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가 이루어지고 모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알파 요소니 베타 요소니 하는 것이 다 모델이거든요. 비혼에게 있어서. 모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모델은 일종의 표상의 의미에 가깝고요. 또 상징의 의미하고도 가깝습니다. 이제 기호의 의미하고도 가깝고요. 자, 27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은 사고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저는 베타 요소와 구분하여 알파 요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고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능력과 뭐가 다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고 능력 하면 이전의 것을 회고한다든가 이전에 배운 것을 끄집어낸다든가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을 사고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사고는 베타 요소에서 알파 요소로 가는 이게 사고 능력이에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꿀 수 있는 소위 알파 기능인 거죠. 어쩌면 그 알파 기능이 사고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알파 기능은 언제 발현이 될까? 감각적인 것에서 감정을 찾아낼 때 가능해요. 전혀 그 속에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책상 위는 감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책상과 내가 얽힌 모든 감정이 책상에 서려 있어. 지금 여러분의 책상과 여기 책상이 같습니까? 참 이 책상에 내가 앉기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습니까? 책상을 여리 놨다 저리 놨다가 없앨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필요 없으니까 뭐 집으로 뭐 가져가라고? 그럼 어떡할 뻔했어. 아니 이 책상이 필요 없으니까 놔둬라. 저리 걸으니까 가져가래 제발. 시골에 땅도 넣겠다. 이걸 놔둬라 가져가라는 거야. 이게 귀찮으니까 필요 없대. 그러면 이거 버렸으면 또 사야 되잖아. 그러게요. 그럼 이 소위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앉았던 이 테이블은 베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정감을 내가 회상해내고 또 그죠? 이 정감과 같이 할 때는 이제 많은 이제 그 사고들이 그 감정에서 사고가 나오죠. 사고에서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감에서 저런 생각이 나서 그 베타가 알파로 바뀌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에게 있었던 베타 요소가 뭐고 그것이 변화된 소위 알파 요소는 뭔가 이게 사고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을 본 순간 주어진 거죠. 아까 이제 나랑 같이 오면서 이제
유 선생님하고 이제 나랑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잘 건든다는 거죠. 근데 그 건든다는 게 뭐냐면, 좌절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의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좌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뭐 전문가니까 난 저 사람을 가르쳐야지 하고 건들면은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순간적으로 주어진 얘기를 툭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고 잊어버려. 몰라. 난 책임도 안 져. 왜? 내가 안 그랬거든. 누군가 시켰고 난 책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시켜서 나는 대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어떤 유령이 시켰는지 뭐 오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사심이 없어.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게 두들가는 사람은 뭐 이제 이를 갈고 이제 난리를 치죠. 또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것이 바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고, 바로 그게 사고입니다. 그 사고라고 하는 게 내가 계획하고 뭐 정신분석 이론을 뭐 갖다 대고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는 그 알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의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비언책에서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베타가 알파로 바뀌기에는 알파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알파 기능은 오의 분신이라는 거죠. 그 알파 기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쩌면은 그 오리지널한 원형, 그 원형의 세계 그 자체인데, 그것에 대한 구성물이, 그 오의 구성이 베타 요소도 있고, 그렇죠? 알파 기능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잠재력도 그 안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고하기, 생각하기는 결국은 알파 요소를 바꾸는 것인데, 그 알파 요소로 바꾸는 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오는 레벨의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소위 몽상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의식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주어지고, 또 어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중간에 보면은 P알파와 P베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알파는 뭐죠? 변형의 시작점이고, P베타는 변형의 이제 마무리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표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변형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표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 결국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이거 이제 베타 요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한테 주어지는 의미 체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필요한데 괴로운 게 있어요. 필요한데 괴로운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끼잖아요. 응? 남녀 관계에서도 중요한데, 둘이 만나고 오면 참 좋아. 근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찝찝해. 그런 경험을 느껴야 됩니다. 만날 땐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빠져 죽고 싶어. 빠져 죽고 싶은데 이상하게 행복해야 되는데, 만나고 나면 뭔가 그 마무리를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은 뭐예요? 그 만남이 거짓이란 뜻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에너지가 아니라 독인데, 결국 나의 욕망과 열망과 그리고 나의 내면의 그 욕구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 순간에 어떤 충동적인 만족감을 경험했는데, 인격 전체인 셀프가 보기에는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그래, 너 할 거 했어. 그리고 너 그래 수고했어. 그래, 그것도 필요해. 우리 그 셀프는 참 인간성이라기보다는 참 자물성이 있어요. 기다려줘요. 그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토보기 해요 또. 아이, 개피가 보지 않고 뭘 경험해.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찝찝한 뭔가 이상하죠. 내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결혼과 가정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너희 젊은 혈기 때는 좋다. 그 열정에 막 했는데,
결혼할 상대를 구할 때는 바로 그 이후에 뒤끝 오는 그 맛을 봐라. 만나고 났는데 만날 때는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제가 어쩐지 불편한 것 같고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뭔가 이렇게 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 결국은 내 영혼을 뺏어가는 거고 에너지를 안 주는 거고 전체 인격인 셀프가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니까 적당히 놀다가 발로 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똥물이 많이 묻기 전에 이게 적당히 놀다가 발로 차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보면 신경질나게 만들어. 건들고 슬슬 건들지는 않나. 응? 또 약 올리지는 않나. 뭐 그리고 뭐 줄라면 화끈히 줘버리지 줄 듯 말 듯 한다든가. 뭐 줄 듯 말 듯이 뭐 페어베언이 얘기하는 흥분시키는 엄마는 아니에요. 그 흥분시키는 엄마는 줄 듯 말 듯 하면서 줄 능력이 없는 엄마를 흥분 대상이라고 페어베언은 그랬어요. 좌절 대상에 들어갑니다. 페어베언이 말하는 것은 좋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쁜 대상 중에 좌절 대상인데 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주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줄 듯 말 듯 하지만 다 준단 말이죠. 줄 거는. 응?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남녀를 사귀든 사람을 사귀든 이제 아까 얘기하고도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왜 30년 이상 그렇게 한 친구로 지내는 서로 맨날 싸우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존경심이에요. 존경심이 깨지면 끝장이에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존경심이 없어. 그러면 끝장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친구지간에도 존경심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부부간에도 존경심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 안 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뢰가 따라야 되거든요. 신뢰가. 그러면 존경과 신뢰는 뭐냐? 그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쩔 때 가능할까?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내 세계로 끌고 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존경과 신뢰라고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존경하지 않죠.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남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또 제자가 스승을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깨지겠죠.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런 어떤 내가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을 그대로 소유하는 거겠죠. 그 감각적인 것을 정서적인 것으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게 되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공유하기 때문에 지배가 사라지겠죠.